한국은 아직 멀었다. 성공해도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해외 우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말이 돌았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은 더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발사 준비를 계속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세계는 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완전 성공. 그 순간 그렇게 말 많던 회의실에서 이상하리만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왜 한국을 믿지 않았던 시선이 침묵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장마이너스 피에르 뒤퐁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5년 넘게 발사체 기술을 평가해 왔어요. 유럽 우주국 프랑스 대표단에서 국제 우주 협력을 검토하는 게 제일이죠. 발사체는 유럽의 영역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국제 우주 시장에서 발사체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누가 발사체를 가졌느냐가 그 나라의 위상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암묵적인 질서가 있었죠. 위성은 공동 개발이 가능합니다. 기술 이전도 해요.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발사는 다릅니다. 발사는 유럽이 담당해요. 프랑스가 주도하는 아리안 로켓으로요. 신흥 국가는 고객이거나 협력자였습니다. 발사체를 직접 만드는 건 우리 영역이었어요. 대한민국도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프랑스는 생각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과 일했어요. 위성 부품 공급이었죠. 한국은 우리가 제시한 규격대로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파트너였어요. 그 다음은 나로호였습니다. 러시아가 1단을 만들고 한국이 2단을 만들었죠.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부에서 왔어요. 한국은 조립과 일부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봤어요. 발사체는 오래 걸리는 기술이니까요. 프랑스도 수십 년이 걸렸죠. 한국은 위성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발사는 유럽과 협력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도 미국과 그렇게 협력했으니까요. 굳이 모든 걸 혼자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이 다른 방향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라는 이름의 독자 발사체를 만든다고 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런 시도를 하니까요.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방향을 바꿉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거나 결국 국제 협력으로 선회하죠. 저는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한 프랑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발사체를 만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다고요. 하지만 독자라는 말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겠다고 했죠.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가능할 것 같으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렵다고요. 발사체는 위성과 다르다고요. 시스템 통합, 연소 시험, 실제 발사 경험. 이 모든 게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럼 결국 유럽 기술을 쓰게 되겠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요. 그게 2017년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발사체는 유럽의 영역이라고요. 한국이 도전하는 건 좋지만 결국 우리와 협력하게 될 거라고요. 프랑스가 선을 그어놓았던 영역이었습니다. 위성은 함께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발사는 우리가 한다고요. 그게 국제 우주 산업의 질서였고 저는 그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1년 10월 누리호 1차 발사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파리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한국이 독자 발사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프랑스 내부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놀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회의에서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초기 시도일 뿐이라고요. 결국 실패하거나 유럽 기술에 의존하게 될 거라고 했죠. 저도 동의했어요. 실제로 많은 나라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인도는 프랑스와 협력했습니다. 일본도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중국조차도 러시아 기술에서 시작했죠.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자라는 말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어디선가 기술을 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달랐어요. 엔진 설계, 추진제 탱크, 비행 제어 시스템. 전부 한국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어요. 확인된 거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내용이 맞다고요. 외부 기술 이전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요? 발사체 개발은 수십 년이 걸리는데요.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나로호 실패 이후 10년 넘게 준비했다고요. 엔진 개발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했죠. 75톤급 엔진을 자체 개발하고 시험 발사체로 검증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길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 발사는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시험을 해도 실전은 변수가 많죠. 며칠 후 누리호 개발 과정을 검토하는 유럽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한 독일 분석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흥미롭다고요. 단계적으로 엔진 시험을 거쳤고 2018년에 시험 발사체로 먼저 검증했다고 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요? 독일 분석가가 답했어요. 알 수 없다고요. 하지만 체계적이긴 하다고 했죠. 엔진 연소 시험만 수백 번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체계적인 것과 성공하는 건 다르다고요. 발사체는 경험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준비해도 첫 발사는 변수가 많죠. 프랑스도 아리안 일때 여러 번 실패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이탈리아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혼자 하는 것 같다고요. 러시아나 미국 전문가 영입 소식이 없다고요. 저는 답했어요. 시도는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발사는 다를 거라고 했죠. 준비와 실제는 다른 세계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지켜보자고 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시도는 존중할 만하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다를 거라고요. 첫 발사에서 완전히 성공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니까요. 미국도 수십 번 실패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프랑스의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이 도전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결국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와 협력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1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발사는 순조로웠습니다.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모두 계획대로였어요. 하지만 3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이 조기 종료됐어요.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죠.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프랑스 내부에서 평가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헬륨 탱크 고정 문제라고요. 3단 엔진이 계획보다 46초 일찍 꺼졌다고 했습니다. 산화제 공급이 중단됐다고요. 프랑스 측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 책임자가 말했어요. 역시 발사체는 다르다고요. 준비를 아무리 해도 실전은 변수가 많다고 했죠. 다른 선배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경험의 영역이라고요. 시험과 실제 발사는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도 수십 번 실패하면서 배웠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하다고요. 하지만 발사 성공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죠. 비웃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이 정말 독자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인정됐으니까요. 외부 도움 없이 발사대까지 간 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기대도 없었습니다. 첫 발사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다음이죠. 대부분의 나라는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저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할지 보자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뭘 볼 건데요? 저는 답했습니다.
계속 혼자 갈지 아니면 협력을 요청할지요. 보통은 후자를 택한다고 했어요. 인도도 그랬고 브라질도 그랬죠. 며칠 후 한국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읽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상세했어요. 헬륨 탱크 고정 방식을 바꾸고 연소 시험을 추가한다고 했죠. 3단 산화제 공급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찾았습니다. 외부 기술 도입 계획이요. 어디서 도움을 받을 건지요. 없었습니다. 개선 방안은 전부 내부에서 나왔어요. 유럽이나 러시아, 미국과의 기술 협력 내용이 없었죠. 저는 동료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아직 포기 안 하는 것 같다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2차 발사를 보자고요. 그때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2차에서도 실패하면 현실을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2차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방향을 바꿀 거라고요. 독자 개발은 이상이지만 현실은 협력이라고요. 그게 국제 우주 산업의 현실이었어요. 프랑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발사 실패는 예상 범위였어요. 이제 한국이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2022년 6월 누리호 2차 발사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파리 사무실에서 또 생중계를 봤어요. 보통의 나라였다면 여기서 방향을 틉니다. 외국 발사체를 사용하거나 공동 개발로 전환하거나 독자라는 말을 조용히 지우죠. 비용도 줄이고 리스크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브라질이 그랬고 이집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발사 며칠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1차 발사 문제를 개선했고 전 시스템을 재검증했다고 했죠.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 외부 기술 도입이 있는지요? 없었어요. 헬륨 탱크 고정 방식 변경, 3단 엔진 연소 시험 추가, 비행 제어 알고리즘 보완. 전부 내부에서 해결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어요. 정말 혼자 하는 거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인다고요. 외국 전문가 영입 정보도 없다고 했어요. 한국 내부 인력만으로 8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요? 협력하면 더 빠른데요. 프랑스도 도울 수 있는데요. 그가 답했어요. 모르겠다고요. 한국의 선택이라고 했죠. 아마 독자 개발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 같다고요.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지켜봤어요. 1단 분리 정상, 2단 점화 정상, 페어링 분리 정상, 그리고 3단이었습니다. 1차 때 문제가 생긴 구간이요. 엔진이 점화됐어요. 연소가 계속됐습니다. 계획된 시간이 지나갔죠. 46초가 지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됐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 700km에 정확히 안착했어요. 5차 범위 내였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멈췄습니다. 정말 성공했네요. 2차 만에요. 며칠 후 프랑스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2차 만에 성공했다고요. 외부 도움 없이요.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1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했다고요. 8개월 만에요.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인상적이었어요. 헬륨 탱크 고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고 연소 시험도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문제 해결 속도가 빨랐습니다. 한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외부 도움은 없었느냐고요. 분석가가 답했어요. 확인된 바 없다고요. 한국 내부에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러시아나 미국 전문가 참여 정보가 없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불편함을 느꼈어요. 뭔가 계산이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 후에도 독자 개발을 고집했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빠르게요. 이 시점부터 프랑스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누리호는 계속 한국 방식으로 수정됐고 문제는 공개됐으며 책임은 내부에서 해결됐습니다. 유럽의 도움 없이요.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발사체는 유럽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그 선을 넘고 있었으니까요.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이번엔 실용 위성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 여러 개였어요. 누리호 3차 발사 그리고 침묵. 발사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단계가 정확했고 위성들이 목표 궤도에 안착했어요. 이때 프랑스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축하도 없었고 비판도 없었죠. 침묵이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한 동료가 물었어요. 한국 3차 발사 성공에 대해 뭐라고 할 거냐고요.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공을 축하하자니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틀렸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필요 없어졌다는 점이 더 불편했어요. 비판하자니 근거가 없었거든요. 한국은 성공했고 외부 도움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1차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2차에서 성공했고 3차에서도 성공했죠. 연속 성공입니다.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니었어요. 체계가 됐죠. 저는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다고요. 그가 물었어요. 뭘요? 저는 답했습니다. 독자 발사체를요. 외부 도움 없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우리가 틀렸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요. 우리는 한국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이 성공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 예상이 틀렸다. 그건 인정하기 불편했죠.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프랑스 전체가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유럽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줄었어요. 회의에서도 보고서에서도요.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다른 나라의 성공을 분석하는데요. 한 선배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 얘기를 안 하느냐고요.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불편해서라고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라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프랑스는 발사체 강국이에요.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 왔죠. 그런데 한국이 우리 도움 없이 성공했어요. 그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침묵했던 겁니다. 축하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발사체는 더 이상 유럽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요. 2025년 11월 27일 새벽 누리호 4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이번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 총 13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발사체 역사상 처음으로 야간 발사였어요. 그리고 누리호 4차 발사 계산이 무너진 순간 새벽 1시 13분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완벽했어요. 네 번째 연속 성공이었습니다. 반복 성공. 동일한 체계. 외부 의존 없는 발사. 이건 더 이상 한 번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인 지금 저는 프랑스 내부 분석 문서를 검토하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 분석가가 보고했습니다. 한국 누리호는 이제 운용 가능한 발사체로 봐야 한다고요.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문서에는 실험적 발사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전적 시도라고 했죠. 하지만 이번 문서에는 달랐습니다. 운용 가능 발사체. 체계화된 발사 능력. 이건 명백한 태도 변화였습니다. 한 책임자가 물었어요. 왜 표현을 바꿨느냐고요? 분석가가 답했습니다. 4번 연속 성공했다고요. 이건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고요. 한국은 발사 능력을 갖췄다고 했죠.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상세했어요. 누리호는 1.5톤을 저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실용 수준이에요. 발사 성공률이 75%입니다. 4번 중 3번 완전 성공이죠. 국제 기준으로 합격이에요.
외부 의존도가 제로입니다. 설계, 제작, 발사, 운용. 전부 한국이 해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발사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프랑스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순간이요. 예전엔 한국을 도전하는 나라로 봤어요. 시도는 하지만 결국 우리와 협력할 나라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발사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독자적으로요. 며칠 후 저는 한 선배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우주국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해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도움 없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게 가장 불편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은 프랑스의 기술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게도 미국에게도요. 혼자서 해냈어요. 그게 우리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발사체는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혼자서 성공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발사체 능력 재평가였어요. 내용은 솔직했습니다. 우리의 초기 평가가 틀렸다. 한국은 독자 발사 능력을 갖췄다. 이제 국제 우주 시장에서 한국은 경쟁자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했습니다. 경쟁자라는 표현이요. 예전에는 고객이나 협력자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경쟁자죠. 그게 프랑스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이유였습니다. 지금 12월 중순, 저는 파리 사무실에서 창밖을 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후 3주가 지났어요. 프랑스가 가장 불편해했던 사실을 생각합니다. 누리호가 불편했던 이유는 성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계 한국이 했어요. 엔진 한국이 만들었죠. 통합 한국이 했습니다. 발사 운용 한국이 했어요. 모두 한국 내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저는 동료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독립적이라고요. 그가 물었어요. 그게 왜 문제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독립적이라는 건 우리가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요. 그는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불편한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요. 프랑스는 오랫동안 발사체 기술을 독점해왔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와 협력했죠. 우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 도움 없이 성공했죠. 그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게요. 며칠 전 유럽 우주국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한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요.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무슨 협력이요? 독일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발사 능력을 갖췄다고요.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했죠. 대등한 파트너. 이 표현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엔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봤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대등하다고요.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우리는 수십 년을 했다고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4번 연속 성공했어요. 성공률 75%죠. 프랑스 아리안 초기보다 높아요.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오래 쥐고 있던 영역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발사체는 프랑스의 상징이었어요. 아리안 로켓으로 유럽을 대표했죠. 하지만 이제 한국도 발사체를 가졌습니다. 독자적으로요.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독점이 깨진 거니까요. 그날 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한국 누리호의 성공은 국제 우주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발사체는 더 이상 소수 국가의 독점 영역이 아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인정했습니다. 프랑스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요. 오늘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누리호가 보여준 것이었어요.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이기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넘어설 필요도 없었죠.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2021년 1차 발사 실패 후 한국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8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2차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3차, 4차까지 연속 성공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은 유럽에 한 번도 기술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게도 러시아에게도요. 혼자서 해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장 먼저 인정한 쪽이 프랑스였습니다. 말없이 보고서 속 문장으로 기준을 바꾸면서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다. 한국의 독립성을 상징한다. 외부 의존 없이 자체 기술로 반복 가능한 발사 능력을 구축했다. 이제 국제 우주 시장에서 한국은 고객이 아니다. 파트너도 아니다. 경쟁자다. 발사체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인도. 그리고 이제 한국이 추가됐다. 프랑스가 선을 그어놓았던 영역. 발사는 유럽이 한다는 암묵적 질서. 누리호는 로켓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한국은 그 선을 조용히 넘었다. 며칠 전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메시지였어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합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성취를 인정합니다. 독자 발사 능력 구축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우주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웃었습니다. 함께라는 표현이요. 예전 같았으면 한국이 따라온다는 의미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요. 그날 저는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누리호는 하늘로 올라갔고 대한민국은 그날부터 발사체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가 선을 그어놓았던 영역. 그 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넘었으니까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게 프랑스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이유입니다. 누리호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올라간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기다린 선택이었고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을 무시해서 침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어서 침묵했습니다. 발사체는 숫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복과 책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완성됩니다. 누리호는 하늘로 올라갔고 대한민국은 그날부터 발사체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 이 채널은 결과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선택과 침묵의 의미를 기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